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주 독일 G20 정상회의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강원도 홍천에 사흘간 36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등 중부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끊기거나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이어졌고 곳곳이 물에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하천이 크게 불어나면서 북한강 수계 댐들이 올해 처음으로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중부지방엔 모레까지 최고 150mm가 넘는 큰 비가 더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선출됐습니다. 홍 신임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로 친박 정당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놨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본의 여성 정치인 고이케 유리코가 이끄는 신당이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55석을 휩쓸며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기존 의석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석으로 참패했습니다. 경북 안동호 상류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퇴사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안동호의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 탄천과 안양천을 비롯한 전국 하천 12곳도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원의 골프 연습장에서 주부를 납치 살해한 피의자 2명이 도피 9일 만에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닷새 전에 몰래 상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건물 화장실에 보조금을 주면서 1,000개가 넘는 개방형 화장실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문이 잡힌 곳이 많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북한이 대화에 나설 마지막 기회라며 평창 올림픽 참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낮은 단계부터 남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선 평창 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They also wanted to send this message of dialogue and peace for which you are standing for. 문 대통령은 올림픽 성공은 물론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그렇게 스포츠 분야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북한이 참가하도록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거듭 북한 선수단 참가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건 북한과의 대화를 가능한 수준부터 지체 없이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방미 귀국 하루 만에 대북 유화책을 던질 수 있었던 건 대북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모레 다시 독일로 출국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된 대북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의 북한 정책이 담긴 이른바 독일 선언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의 참석차 모레 독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베를린 퀘르버 재단에서 초청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 지도자급 인사들의 정책구상 발표 무대였던 퀘르버 재단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구상, 이른바 독일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밝힌 대북 4대 원칙이 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적대시 정책, 북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 가속화 이 네 가지를 대북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어 G20 다자외교를 통해 지난 2000년 대규모 대북 지원 방침을 밝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때처럼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화에 앞서 북핵 동결 같은 올바른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어서 대북 구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남승무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 배경을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둔 시진핑 주석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는 영내 전략 균형을 훼손하고 평화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국, 즉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美韩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这一立场没有改变。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러시아와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희 주석이 직접 나섰다는 점, 그리고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주 G20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희 주석을 만날 경우 대화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무섭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 설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강원과 충북 지역 상황을 조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쏟아진 폭우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강변에 주차해둔 승용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과 피서객 4명이 강물에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만 대피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도에서만 43명이 이렇게 조난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는 오늘 새벽 1시부터 4시간 동안 16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누적 강수량이 361.5mm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고 농경지 53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됐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다리의 상판 하나도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진출입로였던 다리가 이렇게 끊기면서 마을 주민 20여 가구와 관광객들은 고립돼 버렸습니다. 비서 오신 분들까지 한 50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예. 못 나가고 계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어머니 모시고 좀 나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못 나가고. 충북에서도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택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내봤지만 순식간에 집안으로 물이 들이닥치면서 가재 도구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게 들은 게 막 저런데 막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떠다니고 그럼 난리가 난 거야 막. 인근 공사 현장에서 휩쓸려온 토사로 고구마 밭은 쑥대밭이 됐고 자갈과 진흙더미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청주에서는 하천 돌다리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갑작스런 물폭탄에 집 뒤편 돌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하수도가 역류해 순식간에 집에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경기 지역 피해 상황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몸체만한 돌들이 펜션 뒤편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의 충격에 펜션 벽은 움푹 팬 곳도 종잇장처럼 구겨진 곳도 있습니다. 밤사이 이곳 경기 가평군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래를 지탱하던 돌벽까지 폭우로 무너져 토사가 펜션을 덮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펜션에는 머물던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하수도가 역류한 곳도 많았습니다. 역류한 물은 그대로 반지하 가구로 흘러넘쳐 잠에 들었던 주민이 고스란히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다가 밤중에 여가 척척하고 이상하게 보니까 그냥 물이 꽉 차갖고는 둥둥 떴어요. 경기 부천에서만 밤사이 폭우로 반지하 가구 5곳이 침수 피해를 입고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한창이던 어젯밤 9시쯤에는 신갈분기점 근처에서 공사장 축대가 무너져 인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차로로 700톤이 넘는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토사를 치우는 작업이 계속되면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우려가 남아 방호벽을 설치하고 차량 통행은 오늘 밤 자정 이후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내린 비로 곳곳에 피해가 있었지만 그동안 가뭄에 말라버렸던 하천물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팔당댐을 비롯한 한강 수계댐들은 올해 처음으로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실개천으로 변했던 하천에 누런 흙탕물이 넘실대며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무성했던 수풀은 거세진 물살에 쓰러졌습니다. 밤사이 경기 가평과 남양주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대 하천 수위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밤샘 폭우로 떠내려온 쓰레기와 수풀이 사람 키까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이곳 남양주 왕숙천은 한때 수위가 2m 가까이 올라 범람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수위는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과 용인 등에서는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라 침수되고 가로수가 장대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강수량이 183mm에 달했던 서울에선 한강 수위가 최고 4m까지 올랐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한강 둔치공원의 둑은 아직도 토사에 뒤덮여 있습니다. 중부지방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한강수력본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강 수계댐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있는데 오후 6시 기준 팔당댐이 초당 2,555톤을, 청평댐이 1,9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충남과 전남 지역엔 기대만큼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반가운 단비에 막바지 모내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용식 기자입니다. 소금기가 가득했던 간척지 논에 빗물이 고이자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복판 작업을 해갖고서 지금 키운 거예요. 15일 정도 됐는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항기를 따라 텅 빈 논바닥에 파릇파릇한 모가 빼곡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논은 지난 5월 말에 심은 모가 염야를 입어 모두 말라 죽자 올 농사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서산과 태안 등에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염분 농도가 조금 옅어지자 마지막 모내기에 나선 겁니다. 그나마 지금 비가 좀 와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타들어가던 밭에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렇게만 와도 밭은 거의 다 해결했어요. 가뭄이 극심했던 무안, 신안 등 전남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간척지는 소금기가 계속 올라와 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니까 가물어가지고 살 수가 없죠. 며칠이나 견딜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비로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7%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전남의 저수율은 각각 25%와 35%로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농어촌 공사는 최소 100mm 이상의 비가 더 와야만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은 낮에는 잠잠하다가도 밤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른바 야행성 장마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150mm가 더 올 거란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서울은 어젯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무려 11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침엔 비가 그치더니 하늘은 종일 잠잠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왔는데 무겁고 좀 짐이 되네요. 오늘 밤엔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엔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벽 역할을 하지만 밤엔 하층으로 수증기가 들어오고 상층 공기는 빠르게 차가워져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엔 모레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3호 태풍 남마돌도 변수입니다. 중급 강도의 소형 태풍인 남마돌은 내일 새벽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중부지방의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엔 태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선출됐습니다. 대선 패배 2달 만에 전면에 복귀한 건데 더는 친박 정당이 아니라며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은 예상대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압승이었습니다. 홍 전 지사는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득표율 65.7%로 원유철 신상진 의원을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와 2차례 경남지사를 지냈으며 지난 대선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2달 만에 제1야당 대표로 복귀한 홍 신임 대표의 일성은 쇄신과 혁신을 통한 보수 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고위원엔 이철우, 류여애, 김태흠, 이재만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엔 이재영 후보가 뽑혔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마지막 지도부와 비교해 친박의 쇠락이 두드러집니다. 당시 이정현 대표를 포함해 6명 중 5명이 친박계였는데 이번엔 김태흠, 이재만 최고위원 둘뿐입니다. 친박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72.7%나 득표했다는 것은 이미 이 당은 친박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보수 적통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 차관급 고위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인선이 미뤄졌던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모두 교수 출신이 지명됐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백운규 한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에너지원 발굴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박능후 경기대 교수도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로 저출산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엔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역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기재부 출신의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됐습니다. 새 정부가 구성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런 개혁과 이런 것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러한 출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복지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1988년과 1994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수석에는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 경제수석에는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오늘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 1기의 차관급 이상 인사는 모두 79명으로 영남 27명, 호남 22명으로 지역 안배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 시민단체 출신이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야당이 부적격으로 규정했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오늘 채택됐습니다. 김은경 환경장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보고서까지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성사됐습니다. 실마리는 오늘 오전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풀렸습니다. 부적격한 측면과 역량이 있다라고 한 민주당의 의견을 동일 분량으로 병기한다는 걸 조건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고, 하지만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 두 장관 후보자 문제는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오늘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지만 야3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내 정치 파탄은 물론이고 장기간의 전국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특히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오는 6일과 7일을 추경 예산 심사기일로 지정하고 직권상정 의사까지 밝히는 등 추경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거세졌습니다. 대치 분위기에서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 중심으로 열려 오늘 하루 만에 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4대강 복원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7명 모두에 대해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징역 6년, 특검의 구형량은 예상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 그리고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등 당시 문체부 장차관과 정무비서관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했다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공소장에 모순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은 재판을 통해 오히려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김 전 수석 측은 교문수석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각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모두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여성 정치인 고이케 유리코입니다. TV 앵커 출신으로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상을 지냈고 아베 못지않게 우익색채가 강한 인물로 분류되는데 이 고이케가 만든 신당이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55대 23. 고이케 도지사가 이끄는 도민 퍼스트회와 자민당의 최종 의석수입니다. 공명당 등 연합 세력을 합치면 고이케 측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79석을 휩쓸었습니다. この改革への姿勢、東京大改革への期待、これを受けての結果だと考えております。 도쿄 도의회 선거는 지방선거지만 중앙정계의 흐름과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앞서 2009년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38석에 그친 자민당이 결국 중의원 선거마저 패해 정권을 민주당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自民党に対する厳しい叱咤と深刻に受け止め、深く反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아베 총리 부부의 잇단 부패 스캔들에 자민당 의원들의 막말 파문이 겹치면서 싸늘해진 민심이 선거로 드러난 겁니다. 자민당은 전면 개각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의 독주가 깨지면서 향후 헌법 개정 등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경남 창원의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 살해한 뒤 달아났던 30대 남녀가 범행 9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닷새 전 서울로 올라와 모텔에서 숨어 지냈는데 어젯밤엔 대담하게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두 남녀가 붙잡혀 나옵니다. 창원의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이었던 31살 심천호와 36살 강정임입니다. 도주 행각을 벌인 지 나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돈 때문에 살해한 겁니까? 서울에 어떻게 왔습니까?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를 결정하고 경남 일대에서 집중 수색을 벌인 날입니다. 숙소 밖 출입을 자제하던 이들은 어젯밤에 숙소를 빠져나와 3시간 가까이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은 모텔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리 방은 청소할 필요도 없고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개구리가 짐도 하나도 없고 혈일 단신으로 왔는데 이상하지 않다고. 형사들이 모텔에 들이닥치자 10분 동안 문을 잠근 채 버텼지만 결국 스스로 문을 열고 범인임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4천만 원의 빚이 있는 심천호가 금품을 노리고 연인 등과 함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길가 담벼락을 뚫고 5m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로 추락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던 교실 건물과 부딪혔는데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담벼락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뻥 뚫려 있습니다. 아래쪽엔 차량 한 대가 건물 1층에 박혀 있고 그 주위로 부서진 벽돌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 66살 손모 씨가 몰던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5m 아래 학교 건물까지 추락한 겁니다. 네, 뭐가 터지는 소리가 펑 하고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학교 이렇게 담벼락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차량은 건물 2층의 교실 벽면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고 닫혀있던 사물함도 열려버렸습니다. 이어 정규 수업 이후 학생을 보살피는 1층 돌봄교실의 창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교실엔 1, 2학년 초등생 7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놀라긴 했대요. 그 간식 시간에 떡을 먹고 식기를 먹는 과정에서 갑자기 꽝 소리가 나니까요. 크게 놀란 어린이들은 유리창 파편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자 손 씨와 손 씨의 남편 역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는 차량이 시동을 걸자마자 담벼락을 향해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이제 급발진 상황에서 밟으셨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해서 하시다가 이제 할 수 없이 그쪽 담벼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의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경북 안동호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여름철 새 수백 마리가 계속 죽어가는 현장 지난달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호에서 이번에는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죽은 물고기 떼가 길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토종 붕어와 잉어들입니다. 어른 팔뚝보다 큰 물고기부터 어린 치어까지 다양합니다. 죽은 물고기 떼 주위로 녹조띠도 길게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 한 300마리가 죽어 있어가지고 아침에 오니까 곳곳에 수천 마리가 죽어 있고.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봤습니다. 이처럼 호수 곳곳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곳은 경북 안동댐 상류입니다. 지난달 새벽노와 외가리 등 여름 철새들이 떼죽음 당한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당시 철새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제 물고기들마저 때로 죽어 떠오른답니다. 녹조가 있었는데다가요 빗물이 유입되면서 빈산소층과 바닥에 있던 중금속이 위로 올라오면서 폐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5년 전국 주요 하천을 조사한 결과 안동호의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호는 영남권에 사는 1,300만 명의 식수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하천 174곳 가운데 서울 탄천과 안양천 등 12곳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 독성 실험과 함께 준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런 화장실 표지판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민간 건물에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만 한 해 1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받고 문을 걸어 잠근 곳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 건물 앞입니다. 개방 화장실이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 봤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열어놨었거든요. 작년까지인가? 원래 열어놔야 되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잠그시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의 대로변입니다. 역시 개방 화장실 표지판이 가리키는 건물로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말로만 개방형이지 일반인이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이렇게 잠겨 있어요, 혹시? 주말에만 열려있어요. 서울 시내 민간 개방 화장실은 1,143곳. 건물주는 자기 화장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많게는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휴지나 비누 같은 현물로 지원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한 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받고 아예 개방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겁니다. 매일매일 하기는 불가능해요. 사실상 신문자가 한 사람인데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건물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오면은 예부에서 손을 놓고 와가지고 오바이트 해놓고 청소하는 거 이것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기물 받은 거 있고 또 변기 받은 거 앉아서 손을 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도 필요 없다며 화장실 개방을 철회한 곳만도 지난 5년간 176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원금만 받고 화장실 개방에 인색한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상 잠겨 있어요. 거의. 기분 나쁘죠. 이름만 개방이고 그냥 그러면 개방 소리들 빼든가. 그죠? 개방 화장실에 적잖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래 취지대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이용자들의 공동체 의식도 필요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28초짜리 동영상 때문에 미국이 요즘 또 시끄럽습니다. CNN 기자를 때려 눕히는 장면을 합성한 동영상을 올린 건데 해도 너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문제의 패러디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링 밖에서 CNN 로고가 합성된 남성을 들어 바닥에 맺힙니다. 이어 쓰러진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데 같은 장면이 3차례 반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28초짜리 영상을 사기뉴스 CNN이란 제목을 달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007년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레슬링 쇼에 나와 상대를 공격했던 영상을 합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CNN은 대통령이 기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한 슬픈 날이라며 어린애 같은 짓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계와 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트럼프의 언론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First, it's not just anti-CNN, it's anti-freedom of the press, it's anti-freedom of speech.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직한 언론이 우리의 목표 달성을 막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트윗을 올렸습니다. The fake media is trying to silence us, but we will not let them.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며 수없는 막말과 폭언을 퍼부어왔습니다. 하지만 폭력 조장이란 논란까지 불러온 이번 동영상 트윗은 도를 넘어섰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영국에서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의료진은 부모의 반대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서 연명 치료를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기를 위해서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존엄한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찰리 가드, 생후 10개월 맞은 영국의 남자입니다. 천진한 표정 뒤엔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이란 무서운 질병이 숨어 있습니다. 체내 에너지 생산이 안 돼 장기 기능이 떨어져 끝내 숨지는 병입니다. 환자가 전 세계에 16명밖에 없는 희귀병 중 희귀병입니다. 영국 의료진은 찰리에 대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며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찰리 부모는 미국으로 옮겨 치료를 받겠다고 맞섰습니다. He will fight. He'd fight to the very end, and he's still fighting. But we're not allowed to fight for him anymore. 찰리 부모가 만든 모금 사이트엔 8만여 명이 참여해 우리 돈 19억 원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법원마저 모두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돼 있어 찰리는 일주일 안에 생을 마감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찰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교황은 트위터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랑의 의무라며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회복 가능성 없는 치료는 환자의 고통만 더한다는 입장과 연명치료 중단은 인위적인 생명 훼손이라는 입장. 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세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모 씨는 카쉐어링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져 바람이 새는 사실을 차를 몰고 난 뒤에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본인이 돈을 내고 바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운행을 시작을 했으면 고객에게 과실이 전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약관 하나만으로 제가 모두 부담하게 된 거죠. 카쉐어링 업체의 약관이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고객의 불리한 약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예약한 시간보다 빨리 차를 반납해도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고 차가 고장났을 땐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느 공업사에 맡길지 어떻게 수리할지 여부도 운전자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도 전혀. 동승 운전자로 신고됐어도 예약자 없이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못 받는 약관도 있는데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업체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조항인데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손해의 범위 자체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것이고. 공정위는 소카와 그린카 등 카쉐어링 업체 4곳의 불공정 약관 16가지 유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지 엿새 만에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다시 결론 냈습니다. 당의 그 누구도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 서둘러 내놓은 결론이 돌파구가 될지 자충수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결론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입니다. 엿새 동안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해 당 관계자 13명을 조사한 뒤 내놓은 속전속결식 결론입니다.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거듭된 자료 요구에 이유미 씨가 압박을 못 이기고 스스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은 이유미 씨가 실토한 지난달 24일 전까진 아무도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명시적으로든 은유적으로든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유미 씨가 스스로 밝혔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사전에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역시 조작과는 무관한 걸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5월 1일 이준서 전 위원과의 통화 여부를 두고 최종 발표 내용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 전 대표님은 공식적으로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기억이 없다.
내가 발신한 내역에는 안 나오고 이준서 통화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관건은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국민의당 조사와 같다면 당이 수습 수순을 밟을 수 있겠지만 만약 당의 조작 연루 사실이 나올 경우 해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소환된 3명입니다. 먼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아 당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건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관계자 심야 회동에서야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5일 날 알았습니다. 이용주 의원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마저도 이유미 씨가 아닌 이용주 의원을 통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도 지난달 25일 조작 사실을 알았고 그전까지는 이유미도 이준서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 소환된 김인원 당시 부단장은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호 수석 부단장이 제보 검증을 위해 이 전 최고위원과 접촉했다는 겁니다. 음성 파일 녹취자에 대해서도 김성호 부단장께서 여러 번 이준서 씨에게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를 가를 핵심인 조작 사실 인지 시점과 검증 책임 문제에 대해 저마다 유리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의 개입은 세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보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조작 사실 알았다면 그걸 기자회견하도록 허용을 하겠어요? 이유미 씨와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는 오늘 자정을 넘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FTA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와 철강 같은 우리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FTA 규정이 불합리한지 공동 조사하자며 미국 측에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 불공정 무역의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콕 집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 9천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보다 9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2.4% 증가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은 37%가 늘었습니다. 양측이 다 효과를 봤지만은 미국산 차의 국내 수입 효과가 그만큼 더 컸었고요.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이미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고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도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미국이 두 품목을 적시한 건 트럼프 정부의 지지층인 제조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부 다 재검토해서 하여튼 미국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 개정을 하고 뭐 심하면 이제 정 안 되면 폐기하고 하겠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FTA 규정이 불합리한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FTA 재협상을 준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정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온라인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요. 투자 과열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 이번에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겁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가 3만 명에 이르고 심지어 계좌에서 돈이 무단 인출됐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고객센터로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빗썸의 계좌를 개설하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투자자들의 항의입니다. 빗썸 직원을 사칭하며 걸려온 전화에 인증번호를 건넨 뒤 돈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예금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은행 정도로 믿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지난달 29일 이 회사 직원의 컴퓨터가 해킹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빗썸 측은 컴퓨터가 해킹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의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킹과 화폐 무단 인출과의 관련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회원들은 저희가 진상 규명을 해서 확인이 되면 충분히 피해 보상을 할 의향이 있는 거고요. 피해자들은 빗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나 보이스피싱 이런 전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평소같이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모두 다 털려버린 상태예요. 검찰은 해커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100여 명은 빗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사장이 심판에게 돈을 건넨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구단이 심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KBO가 지난해 8월 심판들에게 서명을 받은 윤리 강령 서약서입니다. 구단들로부터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행동들이 리그 관계자 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도록 심판위원회에 지시했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시즌 중이나 스프링 캠프 기간에 심판들에게 식사와 골프 접대를 하거나 촌지를 건네는 구단도 있다는 게 공공에 난 비밀이었습니다. 일부 심판들은 야구계 선후배 사이인 구단 관계자의 편의 제공을 당연시했고 구단은 심판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덕 불감증이 커졌고 결국 심판이 먼저 돈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두산 김승영 사장에게 돈을 받은 심판은 넥센 이장석 대표에게도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넥센과 KBO는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승부 조작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구지검은 승부 조작을 위해 선수들에게 3천만 원씩을 제한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PGA 투어에서 강성훈 선수가 데뷔 7년 만에 첫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야속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강성훈은 선두의 한타 뒤진 16번 홀에서 절호의 버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퍼팅을 하려고 할 때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안 온다는 예보만 믿고 캐디가 우비도 우산도 안 챙겨온 바람에 장대비를 고스란히 맞았고 빗물이 흘러내려 모자까지 돌렸었는데 1m 남짓한 퍼트는 야속하게 홀을 외면했습니다. 공동 선두가 될 기회를 놓친 강성훈은 낙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No one brought man, bad decision. 평정심을 잃은 강성훈은 곧바로 다음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려 더블 보기를 범했고 첫 승 기회는 그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I mean, it was so unfortunate. I mean, there was like 0% chance of rain today. We didn't expect that it was going to rain this hard. 강성훈은 공동 5위로 마쳤고 미국의 카일 스탠리가 연장 끝에 우승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구단주가 한국 배구연맹 총재로 공식 취임하며 3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과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방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남마돌은 내일 새벽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 일본에 상륙하겠습니다. 소형급의 힘이 약한 태풍이어서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만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 먼바다로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날은 덥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남부지방 역시 대구의 낮 기온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전국을 오르내리며 일주일 내내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산업 현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멈추고 또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외주화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1등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